우리 태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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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 많이 태용 선생님 찾는 분이 많은데 네. 어떻게 좀 요즘에 어떻게 뭐 하시는 요즘에 어떤 일을 요즘에 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하노이에서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회담이 결렬될 걸로 이제 예견하지 못했다가 예. 이 회담이 이제 갑자기 결렬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예, 좀 많이 당황해하고, 당황했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북한과 미국이 예. 이 2017년 상황처럼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서로 치닫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예. 그와 관련한 제 견해가 무엇인지 예. 그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예. 있을 텐데 하노이 회담에 대한 어떤 지금 태용 선생님께 생각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네. 결렬 원인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결렬 이후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 그 하노이 회담은 물론 그 결렬됐기 때문에 예.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이제 사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예. 북한 핵폐기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급적으로 빨리 서로 합의도 하고 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더라면 예. 매우 좋았겠는데 이제 회담이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예.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도달한 합의, 예. 이 합의 자체가 이번 하노이 회담을 이제 결렬시킬 수 있는 그런 저는 불씨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싱가포르 회담 때 미국이 바랬던 것은 예. 그야말로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회담을 했는데 예. 거기서 나온 합의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을 놓고 결국은 예. 미국과 북한이 예.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서로 대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바로. 회담 이후에 바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는가 하면 예. 같은 싱가포르 합의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은 예. 북핵 폐기의 순서와 구조를 예.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예.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나간다라는 선신뢰 후 비핵화라는 도식에 합의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이 도식에 합의해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과 절차로서 가느냐 여기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정 갈렸습니다. 북한이 생각했던 선신뢰 구축은 예.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미국이 푸는 과정을 통해서 쌍방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걸 의미했고 예. 반대로 미국이 생각했던 신뢰 구축은 예. 북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 의혹을 예. 말끔히 다 내놓고 미국과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과 타임을 합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완전히 달랐죠. 신뢰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한 해석이 첫 시작부터 갈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첫 주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예. 보내서 가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한 예. 구체적인 로정도와 타임을 가서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폼페오가 북한에 갔는데 예. 7월 6일 날 북한하고 만나보니 예. 북한이 생각하는 싱가포르 합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폼페오를 보고 당신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서 평양에 온다고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를 토의하러 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신은 와서 내놓는 거 보니까 무슨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오는 아니 북한 당신들은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들 사이에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지 않는 신뢰라는 무슨 신뢰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북한은 폼페오를 보고 예. 강도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북한은 공식
7월 7일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폼페오는 북한에 와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한다고 하면서 강도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오가 이 강도란 말을 듣고 내가 만일 강도면 전 세계가 다 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갈등의 폭이 깊어져서 결국은 교착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통역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해석성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에서 그런? 결국은 그게 이게 문제가 뭔가면 네. 그러면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 신뢰 구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무엇이 신뢰 구축이냐? 이 표현과 이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와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문 이후에 줄곧 이야기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 예, 맞습니다. 신뢰란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예, 예. 여기서 트럼프가 생각했던 신뢰는 예. 단독 회담 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내가 싱가포르에 사인해 주었는데 예. 아무런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재를 해결해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서 시작부터 갈린 것입니다. 그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저는 다른 근데 방향이었죠. 친자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거기서? 결국은 이제 그때 우리가 싱가포르 상황을 돌이켜 보면 예.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까지 예. 그 합의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판문점에서 예. 북한의 최선의 부상과 미국의 예. 그때 당시 성김 대사 사이에 끝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앉았어요. 실무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뢰란 무엇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뢰로 가겠냐,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를 토의했는데 결국은 전혀 실무급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합의문 초안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성은 이거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번 딱 갔죠. 실무국에서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했는가 하면 나는 1분이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느낌과 촉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가서 4시간을 만났습니다. 4시간을 만나고 나와서 즉시 싱가포르 합의문에 서명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수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합의하지 않고 한 이 싱가포르 합의가 결국은 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킬 수 있는 불씨였습니다. 그러면 왜 싱가포르 합의에서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합의가 하노이 회담 결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예. 미국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컬어보면 대외 정책에서 또 특히 이게 북핵 문제와 같은 이런 비핵화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과 도식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그 이미 그 세팅돼 있는 그 돼 있는 이런 절차와 방법이 미국에서는 학계든 전문가든 또 행정 관료들 사이에 딱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고정돼 있는 거죠.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그 방향대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갈 때 제가 판단하건 데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학습을 똑바로 하지 않고 가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뒤돌아와서 보니 이걸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른 척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싱가포르 회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때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가서 북한에 내놓은 합의문 초안에 트럼프가 사인해주고 자기 식대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붙어보니 김정은이 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붙어보니 결국은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 가서는 트럼프가 교과서대로 이미 써 있는 교과서대로 고정돼 있는 미국의 정책대로 고정돼 있는 방식대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된 방식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론 미국도 단번에 북한 비핵화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는 이런 문제다라는 건 미국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건이 예. 이번에 하노이 회담 전에 단계적 동시적인 방법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큰 틀에서는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비건이 다시 얘기를 했는데 예. 단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일괄 타결 방향으로 일괄 가겠다니까 방향으로 가겠다. 미국은 지금 약간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은 단계적 동시적 말을 했다가 예. 또 일괄 타격이다 이런 식으로 빅딜로 단번에 빅딜로 가겠다 예, 지금 이런 이제- 말인데 그건 협상으로 과정에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미국 자체도 지금까지 미국 입장을 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건 미국에서는 다 이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그러면 단계적 방향으로 갈 때 1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게 거의나 이게 수십 년 동안 북핵 협상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 1단계 조치는 무엇이냐? 예. 1단계 조치는 우선 예. 북한이 말로나마 예. 가지고 있는 현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예. 포기한다라는 걸 말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했고 예. 싱가포르 회담을 했고 이번에 하노이까지 또 했지만은 아직도 김정은의 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나왔지 예. 북한 비핵화란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 2005년도 9월 19일 날 육자 간의 9.19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예.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2005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가야 한다는 교과서를 다 그때 썼습니다. 그렇죠. 6개 나라가 예, 북한도 동의했어요. 예, 예. 거기에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첫 번째는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 핵 계획과 핵 무기를 포기한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안에 내용에서.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이걸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 핵 계획과 핵 무기를 포기한다라는 이 선언적 의미를 밝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 무기라는 건 이렇게 됐습니까? 핵 물질. 예. 그다음에 그 핵 물질을 가지고 핵 미사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핵 미사일을 만들어 놓은 공정, 예. 그다음에 다 만들어 놓은 핵무기 이렇게 세 개 부리로 갈라볼 수 있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뭐 물론 트럼프는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범주에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포함됐다고 했지만은 예. 추가 알파로 요구한 거는 뭐냐? 예.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생산 시설에서 예. 북한은 영변만 내놓자는 거고 트럼프는 영변 외에 플러스 알파 추가로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다 내놓으라. 예. 이거면 내놓으면 당신이 진정성을 내가 볼게. 예. 결국은 이번 회담은 예.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쌍방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또 신뢰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추가 알파 핵시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예. 김정은이가 중요하죠. 그때 예. 김정은은 영변만 내놓고 딱 영변만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영변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왜 이 영변이라는 건 이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보아온 거기 때문에 공개된 거고. 예, 이건 내놓고 예. 숨겨진 걸 내놔라.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책상에 가지고 가서 김정은한테 줬습니다. 예.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다. 여기에 대한 당시 입장은 뭔고? 예. 하고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여기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김정은이 과연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네. 알면서 못 추겠던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 숨겨놓은 이 시설까지도 내가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은폐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영변만 내놓고 영변 말하자면 그게 말해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영변을 내놓고 영변대 내가 트럼프한테서 뭘 받아갈 것이냐 이것만 준비하는데 불쑥 트럼프가 은폐된 핵 시설들을 조목조목 구체화한 위성사진까지 다 내놓으니까 김정은은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호에 곧 따라갔던 김영호나 최선이나 예. 그런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의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나요? 미국이 예. 그렇게 이걸 외교학적으로는 이걸 핵 은폐 의혹이라고 합니다. 예, 핵 은폐 예, 의혹. 예, 그러면 이런 핵 은폐 의혹 문제를 예. 트럼프가 이렇게 완강하게 제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 회담에서 예. 미국은 계속 이런 은폐 의혹 문제를 제기는 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회담을
안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이영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했다. 끝까지란 예.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럼 끝까지란 표현을 썼느냐? 아마 말이 오고 갔겠죠. 북한은 뭐 이 문제는 좀 후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상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우혹이 있으면 신뢰가 이루어지게 믿음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도 신뢰를 구축하자 그리고 우리도 호상 믿으려면 우혹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밝혀달라 했는데 결국은 김정은으로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김정은이가 여기서 만일 예. 이런 게 없다. 예.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이거 완전히 또 사기치려나 이렇게 되겠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하니까 완전히 사기꾼으로 되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다 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 그럼 빨리 그것부터 토의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난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아직 준비 안 됐네. 그럼 준비된 다음에 만납시다. 이겁니다, 그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예. 북한이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백두혈통은 절대 존엄인데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틈이 많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예, 미숙하게 예. 미숙한 점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예. 김영호 씨나 아니면 최선희는 마찬가지인데 이영호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최고 존엄을 이렇게 북한말 모시고 나가서 예. 더군다나 장시간 북한을 비우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엉성하게 북한이 대처하는 것은 사실 이전에 보지 못한 상황인데. 예, 요게 바로 그 제가 보건대는 뭐 트럼프가 계획했다기보다는 볼튼이 계획했던 이런 작전이고 여기에 트럼프가 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미국이 이번 하노이 회담 전에도 예. 미국 국회에서 이제 그 정보 수장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때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이 북한은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도 이렇게 은폐된 핵 활동을 계속했다라는 걸 정보 수장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각 연구단체들에서 위성 사진을 발표하면서 뭐 추가 핵시설이 뭐 강선에도 있다, 황해도도 있다 이러면서 여러 자료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내 분위기는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도 다 압니다. 최선이나 이용호도. 그러나 비건이 실무 협상에서 계속 꺼냈던 문제는 과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트럼프와 김정은이 도착하기 전까지 런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핵 은폐 의혹 문제 때문에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 이 점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볼튼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볼튼은 북한 핵 문제에서 바로 교과세대로 나가자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핵물질 생산에서 은폐 의혹이 있으면 이 은폐 의혹부터 해결함에 가자. 그래야 종착점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볼튼의 주장인데 볼튼은 북한의 핵 은폐하고 있다라는 말이 볼튼의 주장인데 누구도 이걸 확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일방적으로 미국이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번에 볼튼이 과연 그러면 볼튼으로서도 북한이 이런 은폐 시설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본인도 확신하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트럼프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불쑥 내놨는데 김정은이 여기서 약간 오정증에서 놀라고 긍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볼튼은 지금 확신한 겁니다. 있구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세요. 볼튼이 거의 매일 언론에 나갑니다. 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이런 은폐된 핵시설이 있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실무 일꾼들이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내가 이 사실을 증명했다. 이겁니다. 지금 볼튼은. 자, 이제부터 그러면- 볼튼의 입장에 상당히 결국은 힘이 실리죠. 이제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미국과의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뭐 동창리 지금 뭐 미사일 설치대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핵실험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노이 회담, 미북 회담의 결렬과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긴장 고조가 어떤 관계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북한이 뭐 당장 이제 그 곧바로
뭐 위성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그 발사 시험이라든가 또 다른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완전한 강경 도발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이제 북한의 이제 외교 패턴을 보면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맞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화가 날 대로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 앞에 그건 보일 수 없으니 김정은은 지금 아주 태연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결국은 실무 협상을 먼저 제안해 올 걸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외교 협상에서 기선사전 제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세담하고 갈라졌을 때 갈라진 양측 중에서 먼저 좀 앉아서 토의합시다. 이렇게 다가오는 측이 일반적으로 한 수 지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뭐 협상팀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뭐 다가가지 않고 북한도 다가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급한 건 북한입니다.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북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찾아오길 바라. 그럼 미국이 찾아오는 방도는 지금까지 북한에 쏜 거는 이렇게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 도발을 할 것처럼 뭐 미사일 저 지붕도 벗기고 미사일도 설치하고 핵심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언론에서 지금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움직여야 됩니다. 또 북한하고 물밑 접촉하자. 당신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당신네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끝장이다 하면서 어쨌든 대화를 먼저 하자고 미국이 나오기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저는 압박 전술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1994년도나 2005년도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북한, 미국 간의 대화가 계속 있었을 때 지금 현재 뭐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형적인 북한식 그 벼랑끝 전술이 아니면 그렇죠. 살라미 전술 같은 경우가 지금 벼랑끝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기선제압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미국이 뭐 이전처럼 뭐 그렇게 해서 북한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해 갈 것인가 지금 시간을 보면 북한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미국이 손을 내밀지 않고 계속 뻗치면 북한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강경 도발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 강경 도발로 갔을 때 미국의 대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CNN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역대 미국이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 저렇게 북한이 동창리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지금 벼랑끝 전술로 나오고 핵실험할 것처럼 나올 때 미국 지도자들은 항상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 하면 큰일 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한다면 우리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다면 미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제시한 지도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 이런데 실제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다음에 뭐 별로 방책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턴이 어제 CNN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대통령들의 이전 대통령 실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약간 좀 압박,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지금 압박 전술에 트럼프가 지금 약간 좀 압박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요구가 뭐냐? 그러면 지난 행정부와 다르다면 만약 북한이 이번에 끝내 동창리에서 도발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 어쩔 건데라는 여기에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취약한 점인데 또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실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 현재 미국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북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북한에 다시 한번 더 압박을 가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레드라인을 명백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계속 대화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예. 둘이 약속하자 대화는 앞으로 계속 하자고 약속 헤어졌는데 이 약속을 깨고 김정은이가 끝내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시험과 같은 이런 도발로 나온다면 미국은 어떠한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걸 더 밝혀야 됩니다. 지금 제재보다 이러이러한 분야의 제재를 미국은 더 할 것이다. 그다음 이번에 미국이 한미 훈련 연합훈련이라면 다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북한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군사 완화적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다시 한미 훈련과 같은 군사적인 압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지어 미국은 공해상에서 북한을 해군으로 봉쇄하는 것 같은 이런 조치도 우리는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군사적 제재나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더 압박해야 된다. 이런 상황. 만일 현 평화 상황을 깨고 다시 또 도발로 넘어간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미리 북한한테 이야기해서 북한이 도발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법입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시기 행정부처럼 선을 넘지 마라 일반적인 경고나 하고 북한이 그 선을 넘어서도 뭐 별다른 조치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발하기 전에 만일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으니 도발을 해도 알고 해라. 이런 조치가 한다. 이런 걸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이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실무자들의 물밑대화 얘기가 계속 나오긴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태용 부사님 생각할 때 2차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3차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3차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지금 북한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먼저 미국의 실무회담이든 뭐 하자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상당히 못 내민다. 상당히 자존심을 지금 상한 상태고 북한은 이럴 때 밑에 실무진이 김정은 보고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을 우리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고 만일 미국이 제기한다면 응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먼저 우리가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목이 날아날까 봐 아마 말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북한을 오가면서도 그 북한 그 관료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대단한데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현재 그러면 북한의 관료들이 그런 걸 먼저 제의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위험한 상황이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외환으로도 외화 보유고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날 것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경제 제재가 이미 미국에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통해서 지금 인민의 삶이 굉장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북한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는가? 미국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 거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을 이건 북한의 체질적인 겁니다. 북한의 DNA가 미국을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서 미국이 대화로 먼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또 쓸 겁니다. 북한은 이자처럼 미사일 이런 거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도발 직무들을 보임으로써 이제 미국이 다가오도록 만약 미국이 다가오도록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 단언하건대 미국이 먼저 다가갑니다. 미국이 다가올 거다. 미국이 먼저 다가갑니다. 왜 미국이 먼저 다가가는가 하면 북한은 제재라는 이런 그 경제적인 상황에 쫓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시간적인 압박감을 안 느끼느냐? 미국도 역시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이라는 시간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이런 협상에서 그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할 이런 상황에 처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대북 협상에서 자기의 치적 중에 하나로 계속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네.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켰고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예.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만일 추가 도발로 나온다면 결국은 트럼프가 북한에 했던 모든 정책적 실패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트럼프가 또 바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나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북한에 한번 대화를 이제 제기해서 현재의 평화 모드를 깨지 않도록 이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이번에 그 미북 회담에서 이렇게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 기자가 질문을 하잖아. 시간 문제에 대한 김정은이가 그래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1분도 우린 더 귀하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뭐냐면 그 김정은의 그 속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금 절실한 아까운 거죠. 예. 근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시간이 여유가 있다. 예.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미국의 선거가 2020년입니다. 예. 그다음에 4년 연임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예. 트럼프로서는 사실 뭐냐면 그 연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뭐 급하더라도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치적 중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면 2024년까지 연임이 되면 가는 거니까 예. 그까지 끌고 가서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자기의 주요 어떤 그런 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한 쪽 내가 볼 때 김정은이 굉장히 시간 문제에도 초조함을 느끼는 걸 봤단 말이죠.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북한에만 절대처럼 영도자라고 하는 예. 그런 사람이 저는 국제 회담에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는 심정을 그대로 노출시킨 약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미북 회담하고 어떤 이런 관계가 이전하고는 조금 더 다르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회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면 김정은의 초조함이 내가 볼 때는 그게 다라면 예. 대략 김정은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내부 그런 그 동작 원리상 예. 예, 최고 존엄에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상태에서 김정은도 자기의 체면을 밑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야 됩니다. 체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북한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대 권력을 맞습니다. 이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속으로는 화나고 자기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맞다는 거 다 합니다. 이럴 순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 보는 데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야 이거 큰일 난 것처럼 좀 우려하는 모습 이런 걸 보이면 결국은 자기 위상이 크게 실추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김정은은 야 다시 회담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지 않고 이자처럼 강경 그런 도발을 할 것과 같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미국이 먼저 나오게 하는 이 전술이니까 결국은 기선 싸움이죠. 누가 먼저 회담 탁으로 이제 다가가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 미국이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미국이 트럼프가 먼저 이제 손을 내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볼턴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매시브 프레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속 지금 아주 강경한 지금 압박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쟁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순간에 네. 볼턴이 경제 제재와 함께 이제 만족거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군사적 작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약 북한이 예.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국이 현 제재 상황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런 조치는 저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 추가 핵 실험을 했다. 그래서 2017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이럴 때 미국이 그러면 이
전쟁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그 국내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이런 이제 충돌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걸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2017년처럼 전쟁을 할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가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충돌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에겐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나가온 미국 회담이 결국은 비핵화를 성공시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은 2017년 당시에 뭐 항공모함을 끌어들이고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사실은 상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화도 해봤고, 그다음 프레셔도 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전쟁 자체를 막았지만 대려 뭐냐면 아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쟁과 비슷한 내용들을 해서 북한을 혼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 쪽의 라인은 저는 그 사태 악화가 아니라 현 사태 관리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위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 쪽으로 방향을 두었다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실망한다는 말만 했지 만일 김정은이가 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말을 지금 트럼프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도 상황 관리 쪽 해결이 아니라 관리 쪽에 정책적 중심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좀 이제 저 주제를 바꿔서 지금 현재 이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아시다시피 김정남이가 그 일본 기자하고 할 때 얘기를 할 때 그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군부의 완전한 장악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아십니까 혹시? 제가 또 북한에 갔을 때 현대 그 장전왕을 빼는데 김영순 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부에서 그 장전왕을 그 관광지로 바꾸는데 상당히 아주 큰 갈등이 있었다. 마지막에 이제 뭐 김정일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근데 김정은이가 과연 전체 북한의 군부장을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뭐 장악했느냐 못했냐보다도 김정은이가 여전히 군부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말하자면 장악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지금 이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군부 고위층에 대한 교체가 너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1년 동안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 군부 수장 3명이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이렇게 북한 역사에서 한 해도 못하고 이렇게 새 수장을 계속 교체하는 거는 이건 전례 없던 이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최고 수장들을 부단히 이제 김정은이가 갈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저도 불안한 겁니다. 김정은이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장성들이 오래 앉아 있는 데 대한 위협을 느끼고 1년도 안 돼서 또 새 사람을 앉히고 그 사람은 또 내보내고 이런 부단한 빈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냐. 만약 군대에 대해서 안심하고 확고하다면 김정일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김정일 때는 총정치국장 하면 전문력이가 총정치국장인데 죽을 때까지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김정은 주위에서 맴도는 군부 관리들은 딱 고장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뀌기 때문에 저 자체도 북한 신문을 보면서 혼돈이 와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새로 된 인민무력부장 노강철이지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언제 빨리밖에 이름을 따로 새로 그렇죠. 얼마 전까지 이명수가 청참 이제 또 갑자기 또 이영길이가 그렇게 됐지. 그다음에
이민무력부장 누구죠? 이민무력부장 노광철. 이번에 또 노광철이지. 그러니까 아니, 북한을 전문 연구하는 저도 미처 이름을 머리에 넣기 전에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김정은 씨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말하면 군부가 그 보이지 않는 김정은에 대한 알력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뭐 알력이 딱 존재한다, 뭐 김정은이가 이런 걸 보다도 예. 말하자면 사전 예방, 이런 방지 차원에서 한 사람이 오래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전 예방 방지 차원에서 이제 부단한 인사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새 수장이 지금 이제 1년 내에 막 교체가 되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전 예방치고 너무 자주 일어난다. 그렇죠. 사전 예방치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김정은이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그렇죠. 근데 김정은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지금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 예.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제 교체한다. 사람을 교체한다는 거는 예. 그것도 자기 체주위에서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자꾸 바꾼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불안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자,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군부 수장들이 쭉 다 바뀌고 네, 네. 선전선동부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 선전선동부에서 박강호가 이제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서 또 갈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수장이 없어요. 선전선동부 수장이. 아, 그렇습니까? 공석입니까? 지금 지금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기남이가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주기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남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지는 못하고 새 사람을 아직 두지를 못하고 있으니 임시 변통으로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 군대,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이런 기본 축에서 이번 기본 축 간부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김기남이 몇십 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몇십 년씩 앉아서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서 결국은 수령을 법필하던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람이 1년도 못 가고 나가고 새 사람이 또 앉고 또 나가고 이런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김정은의 이 권력 기반은 단단하지 못하고 공고화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그 김한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김정철을 한번 이미 뭐 책에서 봤는데 우리 태공사님께서 한번 그때 했죠. 예. 그걸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김한솔가 글쎄, 저는 현재 김한솔이가 어디 가 있는지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유럽에 가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뭐 얼마 전에 김한솔을 이제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던 이제 천리만 민방에 대해서 자유조선 망명정부를 구성했다 이런 선언문도 나오고 이런 걸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김정철이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김정철이가 뒤에서 자기 동생 김정은을 보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한 그런 김정철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뒤에서 이제 김정은을 조언하거나 보필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철이 그 책에 보면 에릭 크랩톤 노래에 빠져서 연주에 빠져서 음악에 굉장히 매료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철이가 김정과 관계 형성에서 어떤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 이거죠. 현재 상황으로. 제가 판단한 본 김정철은 일반적인 이제 사물 현상에 대해서 관심도 호기심도 없어요. 오직 음악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하시는 그런 의도적인 거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런가? 며칠 동안 제가 3박 4일 동안 같이 있어 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는 데 오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소한 우문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화려한 건물을 보았다면 저 건물이 무엇이냐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옆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국회 청사다. 저 사람은 누구다. 한참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오직
음악과 예술밖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음악과 예술 분야에는 대단히 박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프로급 이상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 보면 특히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그 한 분야에만 이제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하는 수학이나 물리 이런 하는 분들 보면 거의 학자들 보면 거의나 다른 문제는 관심이 없고 한 문제만 집중하는 그런 좀 이제 그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여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김정은 주위에 이제 계속 근데 김여정의 지금 역할은 김정은 옆에 가장 임의 시각에 다가갈 수 있고 김정은한테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설주와 김여정밖에 없다. 김여정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기분 나쁜 얘기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내부 이제 흐름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김여정을 은근슬쩍 자꾸 좀 내세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화면 총 이제 편집 이런 데 보면 김여정이가 많이 이제 등장하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도 예견해 봅니다. 만일 갑자기 김정은에게 병거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는 애도 자꾸 하기 때문에 누가 김정은을 대리해서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철이는 그 제목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 이 북한 김정은 주위에서 만약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당했다라면 그 다음 기 인물로 지금 김여정을 내세우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과 사전 작업 일환으로 김여정을 자꾸 화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말하자면 김여정이한테 지금 가만 보면 이 김정은 주변에서 김여정이가 지난 시기에는 순전히 김정은의 의전을 챙겼다면 지금을 보면 김여정이가 결론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때도 보셨지만은 나와서 보고 들어가서 뭐 김정은 보고 오빠 나가도 된다. 뭐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을 보고 결론도 주고 여기가 해라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무소불위한 것 같아요. 그 가만 보면 결국은 김여정이한테 많은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이제 단계에 이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씨, 김성애, 김성애 씨가 한번 그 치고 올라오다가 사실은 눌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김정일이한테 그 눌렸죠. 그 고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도에서 보면 그 다음 후계 구도가 자식이면 되겠는데 자식은 아직 그 어린 상태에서 자식이 클 때까지의 이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은 이미 백두혈통이 북한을 용도해야 된다는 걸 당 율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시적이나마 뭐 2인자가 북한을 임시적으로 넘겨받아 가지고 통치한다. 이런 거는 일반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가령 그 어떤 것도 대비해서 북한에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김여정이를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에 사실은 뭐 백두혈통이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여자가 북한 어떤 그 최고 존엄에 올라와서 공석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힘들겠지만은 만약 방도가 없으면 북한으로서는 그 방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생각하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철을 내세워서 갈 수도 있겠는데 뭐 김정철으로서는 뭐 전혀 제 생각에는 그런데 흥미도 없어하고 뭐 나서려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 방도는 이제는 남은 건 김여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김여정이 지금 이제 그게 화면에서 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말하는 동선상에서 김여정이 계속 특출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 소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든 간에 뭔가 좀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하면 그렇죠. 김일성 때 보면 김일성이가 벌써
60살에 다가오니 예. 벌써 포스트 김일성 시대를 예견해서 김정일을 1970년대 초에 후계자로 이제 그렇죠. 만들어서 예. 결국은 김일성이가 1인자고 그 아들이 벌써 2인자로 나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대로 쭉 오다가 배후 통치하죠. 그렇죠. 그 쭉 오다가 2008년도에 김정일이가 이제 한번 쓰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김정은이가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일단 한번 쓰러졌다 나오면서 이거 김정일도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조성돼서 급기야 북한사에서 알려지지도 않았던 김정은을 후계자로 임명해가지고 2009년부터 급기야 후계 체제를 마련합니다. 굽자 완전 했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 와서 보면 결국은 아직도 김정은이가 30대에 불과하지만은 건강 상태라든가 이 모든 걸 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북한은 만약 김정은이가 또 무슨 일이 생긴다 할 때 이 북한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혼란 상태를 수습하겠느냐. 그러면 지금쯤은 또 벌써 2인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이상한 징후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이 지금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하시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대외교, 미북이나 아니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는 이 북핵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다 대국들 속에 우리가 있는데 대국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잠재력은 결국은 외교력과 정보력입니다. 작은 나라는 이 외교력과 정보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제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이 앞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와 미북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에서 운전자다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라는 건 기본 차를 몰고 가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는 결국은 승객이죠. 뒤에 앉아있는 승객과 같은데 그러면 운전자로서의 우리 정부가 올바른 판단과 정보 그다음에 모습을 보여주느냐. 주도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모습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하노이에 가기 전에 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 통화에서 적어도 이번 회담을 미국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뭘 준비한 것도 모르고 남북 경호 카드를 가서 이제 활용하라고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회담이 깨지기 몇 분 전까지도 우리 정부는 모르고 이선 이런 걸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러면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한미동맹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자인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자면 뒤에 앉아있는 트럼프 손님이 승객이 운전수 보고 자 어디로 가자 서울역으로 가든지 부산역으로 가든지 역을 명백히 알려줘야 우리가 서울역으로 몰든지 부산역으로 가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알려 안 준다면 우리가 이 차를 어디로 몰고 가겠습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승객이 어디로 가자 그러는데 운전석은 딴 데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미국이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대해 똑바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정부가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자기 속내까지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됐냐. 그 책임은 저는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3번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부인까지 가서 이설주하고 평양에서 같이 지내고 판문점에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응당 인간적으로 벌써 3번 사람이 만나서 술을 먹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파악이 가고 가늠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다고 말만 그렇지 속은 딴 데인지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보고 미국에 우리 의사를 명백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진정한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진정한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는 걸 미국이 듣었으면 트럼프로서는 과연 김정은이가 진짜 핵포기 결단을 내렸을까?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뭐더냐. 그런데 우리가 보다 지금 미국 정보수장들은 계속 김정은은 핵활동을 한다. 은폐 의혹이 있다는 거 제기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트럼프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자기 정보 라인과 미국 보좌진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문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을 3번 만나고 잘 우중을 파악 못한 걸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은 나를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확보기를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앞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을 대상하든 트럼프를 대상하든 우리는 진정을 가지고 대상해야 됩니다.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김정은이가 아직 핵포기 결단이 내릴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김정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국 정부가 국제공동체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겠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레일 추가 핵시설이다. 이 정도까지는 내놓아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미국한테도 그렇죠.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아직 핵을 포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미국이 좀 해주면 우리 정부가 더 김정은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다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우리 정부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양쪽이 이해가 됐다는 부분에 어느 것도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문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이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정은이 그 신년사 그 핵단추가 있다는 그 장면이 우리 모든 메이저 TV와 신문을 통해서 그날 1월 1일 아침에 온 국민한테 다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그날 차 타고 한번 쭉 서울 시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서울 시내는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김정은이가 오늘 아침 핵단추가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를 쓰겠느냐. 핵무기를 쓰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는 평온하나. 미국을 믿고 있고 만약 김정은이가 우리를 치고 온다면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막아줄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진짜 방위 분야에서 국방력 분야에서의 우전심은 물론 심리적인 우정감도 우리는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은 마치도 미국만 빠지면 우리는 뭘 어쩔 수 없이 금방 당할 것처럼 이렇게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이 있고 두 번째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건 왜 중요한 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군은 북한과의 가상적인 물리적인 전쟁 상황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미국과의 협력해서 연합해서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 정보를 어떻게 연합해서 사태를 극복한다는 대응책으로 우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올바로 이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시켜보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만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만약 위기 상황이 온다 하면 그것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담보는 없는 겁니다. 실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가동시켜보고 연습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일부 진전도 없는데 모든 한미연합 훈련은 지금 다 중단돼 있고 다 없어지고 명칭은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훈련이 없는 군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뭐 북한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그 필요 없이 거기에 계속 뭐 놀고만 있는 군대는 우리 뭘 필요하냐 뭐 이러면서 빼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제가 팩트는 뭐 우리 정부도 발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올해에 미국 이제 그 지상 여단을 교체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새로 이제 교환될 여단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도 미국 측이 아직까지 각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맞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원래 있던 여단은 빠지고 새 여단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지상군의 상당한 부분이 결국은 나간다는 걸 이제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미동맹 이 관계를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돌이켜보고 진짜 한미동맹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건지와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미흡한 점이 없느냐 이런 걸 지금 아주 되돌아볼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시간 여러 가지 중에 아주 명확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미북 회담 이후에 실적으로 북한은 지금 이제 기싸움을 하는데 기선제압 단계죠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실무회담 요구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군부 변화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장기적인 포석을 두지 않고 지금 이제 군대 여러 가지 수장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만령은 아니지만 약간 미세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포스트 김정은에 대한 준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재 남북 관계나 아니면 현재 현 정부의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봤을 때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지금 이제 비핵화에 대한 관련해서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약간 좀 미흡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어떤 훈련을 통한 어떤 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만약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비핵화의 실질적인 움직임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병행해서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일방적인 조치만 우리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끝은 어디냐? 이런 걸 당연히 우리가 의문시해 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준비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이거죠. 오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